12살 시장 고아가 궁궐 수락안에서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세자마마의 어선에 독이 담기는 순간에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궁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보통이라면 그걸로 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아이였으니까요. 이 단 하나의 눈으로 과연 이 아이는 왕조 전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궁궐수락안.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순간 세자마마의 국에 독이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소리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끌벅적한 궁궐 수락안. 12살 고아 민주가 우연히 발을 들인 그곳에서 아무도 세세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솥이 달그락거리고 기름이 지글거리고 수락안 상공의 고함 소리가 가득한 그 속에서 수십 명의 하인들은 채워야 할 그릇과 먹여야 할 주인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로의 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잔인하고 굶주린 한양거리에서의 삶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 하나, 관찰력이었습니다. 오늘 끼니를 때울 수 있는지가 그 눈에 달려 있었기에 그는 남들이 놓치는 것을 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감각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살인자를 위한 것을. 세자마마의 어선 백자사발 속에서 꽃가루를 뭉쳐놓은 듯한 작고 검은 환이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은 상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쪽머리를 매만지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영모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자는 죽는다는 것을. 제1편 시장의 소년. 민주의 삶은 시장 냄새가 났습니다. 말린 생선 냄새, 톡 쏘는 생강, 썩어가는 과일의 달콤 씁쓸한 먼지, 그리고 정육점에서 풍겨오는 날카롭고 쇠냄새 나는 피냄새. 그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자였습니다. 고아가 된 후 그는 시장을 집으로 싸움터로 삼았습니다. 매일 새벽이 되기 전 일어나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화폐는 돈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어느 상인의 무가 가장 신선한지, 남문의 어느 파수꾼의 오후에 졸기 좋아하는지, 세금을 내지 않고 광장을 가로질러 쌀 한 가마니를 나르는 방법을. 그의 가장 큰 재능은 얼굴과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판대의 새 흠집, 손님의 불안한 눈길, 관리 옷의 술얼룩.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인간 삶의 지도로 쌓였습니다. 약초를 파는 노파는 아이들이 인삼을 훔치려 할 때 알아채주는 대가로 몇 푼을 주었고, 찻집 주인은 세금 조사관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면 빈대떡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 운명의 날, 그는 가장 특별한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따금 민주를 먹여주던 늙은 약재상이 크게 알아누웠습니다. 궁중 약방에 귀한 약초를 납품해야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약재상은 민주에게 대신 가달라 부탁했고 은전 한 냥을 약속했습니다. 진짜 재산이라 할 만한 돈이었습니다. 그는 쪽문으로 들어가는 길과 무엇보다 높으신 분들 눈에 띄지 않는 법을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민주에게 궁궐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멀리서만 보아왔던 도성 위로 솟은 웅장한 지붕들. 막상 안으로 들어오니 넋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향이 배어있고 권력 냄새가 났습니다. 무사히 약초를 납품하고 나가려던 참에 냄새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수락안에서 풍겨오는 구운 고기와 달콤한 조청 냄새가 너무도 유혹적이어서 텅버 빈 위장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참지 못하고 물독 뒤에 숨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락안은 들쑤셔진 벌집처럼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 속에서 그의 눈이 한 상궁에게 꽂혔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이방인이었습니다. 너무 고운 옷, 너무 우아한 동작,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두려움을 수백 번 보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것이 보였습니다. 숨겨진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환, 그리고 빠르고 도둑 같은 손놀림. 소년의 심장이 온 수라간이 들을 것 같을 만큼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살아남기 위해 갈고 닦은 본능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독이라고. 제2편 불가능한 경고. 공황은 얼음처럼 차갑고 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국을 담은 소반이 이미 세자마마의 처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에게는 초단위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소리를 지른다? 거리의 고아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내쫓길 뿐이고 시간만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본능에 따라 그는 물독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멈춰요! 그것 나르지 마세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소란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것을 했습니다. 나인의 발 아래로 몸을 던진 것입니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단이었습니다. 소녀는 남자의 다리에 부딪혔고 그는 비틀거리며 두 팔을 내줬다가 소반이 기울어졌습니다. 귀한 백자사발이 돌바닥으로 날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라간에 묘지 같은 침묵이 내렸습니다. 모두 굳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붉은 얼굴의 뚱뚱한 수라간 상공이 민주에게 달려들어 옷깃을 잡았습니다. 이놈이 멋을 하는 게야, 이 강아지 같은 놈! 이 국이 누구를 위한 것인 줄 알아? 거기에 독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은비녀를 꽂아놓은 상공이 뭔가를 넣었어요. 그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몇몇 나인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독이라고? 궁궐에서? 이 거지는 배가 고파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도명의 호위무사가 이미 그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연꽃 모양 은비녀를 꽂고 있었고 금실로 수놓은 주머니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파수꾼들이 그를 앞마당으로 끌어내 거칠게 땅에 내팽개쳤습니다. 꺼져라 이 쥐새끼야. 다리를 분질러 놓지 않은 것만도 감사히 여겨라. 그 뒤로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주는 먼지 쌓인 땅에 누웠고 어깨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슴 속 얼음 같은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국은 엎질러졌지만 그것은 유예일 뿐이었습니다. 살인자들은 다시 시도할 것이고 유일한 목격자인 그는 이제 문 밖에 갇혔습니다. 세자마마는 여전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절망이 그를 삼키려 했지만 그 순간 눈 속에 완고한 빛이 번쩍었습니다. 들어주지 않는다면 듣게 만들 것입니다. 문으로 쫓겨났다면 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3편 절박한 계획. 민주는 그늘에 앉아 궁궐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쫓겨나고 수모를 당하고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누구라도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 속에서 녹아드는 독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시장의 더러운 아이. 그의 말은 아무 무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했습니다. 생존 문제를 풀어온 두뇌가 전력으로 가동되었습니다. 그는 궁궐 뒤편에 작고 덩굴이 우거진 정원을 지나친 것을 떠올렸습니다. 구석에는 하인들이 쓰레기를 내가는 낮은 쪽문이 있었는데 파수꾼이 한 명이었고 그마저 대부분의 시간에 지루하게 구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주의를 분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곳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닭장수의 수레로 다가간 민주는 가장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실수인 척 우리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가뜩이나 겨우 걸려있던 빗장이 빠지면서 10마리 남짓한 놀란 닭들이 요란하게 꼬꼬댁거리며 뛰쳐나왔습니다.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장수가 소리를 질렀고 손님들이 비명을 질렀으며 아이들은 기쁜 함성을 지르며 닭을 잡으러 달려들었습니다. 지루한 병술에게 호기심은 강한 것입니다. 그는 전력을 다해 궁궐 담장으로 되달아갔습니다. 예상대로 쪽문의 파수꾼이 목을 빼고 시장 쪽을 보려 하고 있었고 심지어 자리에서 몇 걸음이나 벗어나나 있었습니다. 그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림자처럼 수풀에서 빠져나온 민주는 무거운 빗장을 들어올리고 소리 없이 안으로 스며든 뒤 조용히 빗정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안에 있었습니다. 적의 영토 속 혼자 무기도 동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활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제4편 뜻밖의 동료. 담장을 따라 움직이며 석상과 수풀 뒤에 숨어 민주는 궁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목적지는 수라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리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라간 뒷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모퉁이에서 젊은 나인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빨래가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나인이 비명을 지르다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이 소리를 지르려 벌어졌습니다. 소리치지 마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딱 한순간만요. 그녀의 이름은 소연이었습니다. 민주보다 2살 위로 어릴 때부터 궁에서 일했습니다. 죽도록 무서웠습니다. 이 소년을 돕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미쳤구나. 포졸들이 다 찾고 있잖아. 어서 가. 갈 수 없어요. 국에 독을 탄 것을 봤어요. 사실이에요. 세자마마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소연은 흔들렸습니다. 수라간에서 그가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 웃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궁에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믿어야 해? 넌 그냥 길거리 도둑이잖아. 그때 민주가 자신의 재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를 나인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목에 걸린 소박하고 다른 나무 놀이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놀이개는 어머니가 주신 거죠? 지켜줄 거라고 하셨을 거예요. 한 번도 빼주지 않고 걸고 있고 긴장하면 만지작거리죠. 지금처럼요. 소연이 굳었고 자신도 모르게 놀이개를 움켜쥐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도 이 개인적인 물건에 눈길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그녀를 이름 없는 기계의 부품, 나인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저분한 소년이 단 1초 만에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어떻게... 저는 사소한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독을 알아챘습니다. 믿어주세요. 달리 갈 곳이 없어요. 그 순간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민주의 손을 잡아 빗자루를 보관하는 어두운 창고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알겠어. 믿을게. 어떻게 해야 해? 이 끝없이 긴 하루 처음으로 민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5편 첫 번째 실마리. 그 상궁, 누구인지 알아야 해. 연꽃 모양 은비녀와 금실로 수놓은 주머니만 기억해. 소연이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연꽃비녀는 많은 이들이 꽂아요. 하지만 그 주머니는 박귀인의 수석 나인인 최미란 상궁에게서 비슷한 것을 본 것 같아요. 박귀인, 그 이름은 거리에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야심차고 강단 있는 여인으로 다른 왕자의 어미였습니다. 세자 이환에 대한 그녀의 적대감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의 죽음을 바라는 이가 있다면 그녀가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에게서 꽃냄새가 났어요. 향이 아니라 생화 냄새. 아주 희귀한 쌉싸름한 향이었어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쌉싸름한 향. 나도 알아. 야목화야. 박귀인의 정원에서만 자라는 꽃인데 마마가 그것을 아끼어서 가장 믿는 나인 외에는 누구도 돌보지 못하게 해. 바로 그거였습니다. 실마리. 박귀인의 정원에서 자라는 희귀한 꽃을 돌보던 최미란 나인.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소연은 하인들이 사용하는 복도망을 민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궁의 지하지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지식을 이용해 민주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최미란 상궁이 야목화 정원 옆 정자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민주는 정원에 잠입해 수풀 속에 숨었습니다. 나인이 보였습니다. 혼자였고 울고 있었으며
그 수놓은 주머니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냉혹한 살인자가 아니라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제6편 높아지는 판돈. 흐느끼는 나인을 바라보며 민주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주범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진심이었습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갑자기 박귀인이 정자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가면처럼 차가웠습니다.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민주는 너무 멀리 있어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귀인의 시선 아래서 나인이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귀인은 그녀를 달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나인은 강요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귀인이 이 고리의 끝인가?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내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내정을 지켜보던 중 여러 대신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형조 판서 최가 있었는데 굳은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궁수비대 대장과 무언가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최 판서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동작을 했는데 집게 손가락으로 새끼손가락을 문지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는 아무 뜻도 없는 동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에게는 번개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밀수꾼들의 암호 동작이었습니다. 거래는 유효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형조 판서가 범죄자들의 암호를 사용한다?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진짜 배우를 찾았습니다. 이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걸고 민주는 대장을 따라 버려진 정자까지 갔습니다. 지붕 위로 드리워진 나무에 올라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판서께서 노하셨다. 그 시장놈이 다 망쳤다. 어찌할 것인가? 최 판서께서 음식에 뭔가를 섞는 일은 더 없다 하셨다. 다음 타격은 직접이다. 새 의원이 자리에 있다. 그자가 알아서 할 것이다. 새 의원. 민주는 오싹해졌습니다. 그 녀석은요? 또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직접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해줄 것이다. 어서 가라. 의원이 요청한 것을 가져와라. 혈월화. 그리고 조심해. 민주는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혈월화. 늙어 약재상에게서 들은 적 있었습니다. 극히 희귀한 식물로 소량은 약이지만 대량은 흔적도 남기지 않는 맹독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표적이었습니다. 제7편 음모의 거미줄. 소연이 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주야, 끔찍한 일이 있어. 세자마마의 주치의인 늙은 김어이가 물러났어. 너무 늙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야. 30년을 왕실을 모셨는데. 후임은 누구야? 어떤 안어이래. 추천한 사람이 형조판서 최. 소연이 충격을 받은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주는 빠르게 들은 것 모두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자 중 한 명이 이끄는 냉혹한 음모였습니다. 안어이는 이미 마마에 대한 접근을 제안했어요. 마마의 용체가 매우 쇠약해지셨다고 했어요. 마마를 완전히 고립시켰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새 의원, 즉 살인자가 약인 척 마마께 독을 올릴 것이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 소연아. 안어이가 언제 마마께 약을 올릴 예정인지 알아내. 소연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새 의원이 내일 여명에 마마께 특별 강장 탕약을 올릴 예정이라는 것에 여명. 그것이 그들의 마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래된 약재 창고를 뒤지던 민주는 찾던 것을 판자고른나요. 먼지 쌓인 상자 속이 마마께 특별 강장 탕약을 올리고 찾던 것이 탄자가 한도를 복이깁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에 특별 강장 탕약을 올리려는 것이 그날 저녁 오래된 약재 창고를 뒤지던 민주는 탐문아바 헤러냅니다. 지르드며
민주님 팍검대며 밤자가 마마꺼 옆이다난 밤공거대여 쉬모는 밤공거티마는 터마문다고 마마가 자반 이와가벙 토령이었습니다. 근정 민주는 탐고가대 라더마든 보시마는 여리부 한장답니다. 공버디십니다. 그랜 여빈가 하몬조 마마 그더고시었는데서 민주는 칠한 한저 마마께 물을 있었습니다. 처반 초고문단에 파문주 브리바다 허여 조에서 이걸리 빼몬데 토보스탄볼로라다 보며 폰자가 저며 펌고가보 가붓겠지만입니다. 민주는 지지봉과 마마가 막아도 조가물 있습니다. 총관 이타 피심이 탁서문데요. 지민 하면이 몰이밭입니다. 타문중 처 밤원 다져 마마께 물일러 거졌습니다. 그날 저녁 오래된 약재 창고를 뒤지던 민주는 찾던 거 방문가 월러마가 됩니다. 타문 파문주 탕고가게 덤꼰거 내거지고 파문복하여 정거돌했습니다. 풀이 도와보 고하는데요. 마마까 마마그 조이무거 전에 퍼배웠습니다. 월을 오릴로가 종건나눔을 통하는 데였지 자남추기만 도여진만들이 있습니다. 토비 오리바드만 이유르를 고변여 와마드 푸다고 하냈습니다. 그가가 안음 칩정 청하는 게서 잠은 흰곰다문도 있어요. 투리축이 파문주 판고가대 하였습니다. 민주는 풀이 돌롬은 동본합도만 모디를 발이겠습니다. 풀이 타문주 한저 마마가 동고가 줄이보났습니다. 본종 팔사가 모지를 바리 모비죠. 오리바데만 찬충고 무대문래어 웜이 도어거제 하여고 한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졌습니다. 그날 저녁 오래된 약재 창고를 뒤지던 불이 보며 지부는 하문저 못떠져. 그지함에 모종만 도며 타만중 청고고 왔더 그른다는 타문점 1위는 보십니다. 초거보처고 모둠보다죠 즈음게 하문적 쏭다문입니다. 치가무리게서 올해부터거보더다과 모표게 동저에 거머치 맞다. 청과지 만적에 이뻐문데요. 초공다 동거 파박십니다. 저녁 오래된 약재 창고를 뒤지던 민주는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아스주는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진 상자 속에 정교한 조각이 새겨 짭싸름한 향이 풍겨왔습니다. 민주는 그 수수께끼를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 앞에 궁수비대 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표독스런 미소만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시장 쥐새끼가 여기 있었군. 최 판서께서 기뻐하실 거야. 영화. 비를 받아 반짝이는 칼을 바라보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죽겠구나 하고. 제8편 함정. 민주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퇴로가 없었습니다. 대장은 천천히 슈즈에 즐기며 다가왔습니다. 꼬모마야, 넌 더 피신과 함께 묵시겠지? 민주는 선반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뒷걸음쳤습니다. 그는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것이 유일한 무기는 언제나 두뇌였습니다. 주위를 훑었습니다. 약단지, 약초주머니, 먼지 쌓인 절구. 대장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민주가 선반에서 주머니를 집어 그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마른 고춧가루가 가득한 주머니가 터지면서 매운가루 구름이 대장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울부짖으며 눈을 감쌌습니다. 민주는 대장의 팔 아래로 몸을 숙이고 출구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대장이 눈을 못 뜬 채 칼을 휘두르자 날카로운 통증이 민주의 어깨를 꿰뚫었습니다. 소년이 외마디를 지르면서도 창고 밖으로 뛰쳐나와 어두운 복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급 자수 병풍들이 보관된 방으로 뛰어들어 병풍 하나 뒤에 숨었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알아, 쥐야. 나오지 않으면 이곳을 불태워버릴 거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담에서 나는 조용한 두드림. 3번 짧게, 쉬고 또 3번. 그들의 약속 신호였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면 그녀도 죽을 것이었습니다. 힘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일 수 있었습니다. 대장님! 그 순간 크고 무거운 병풍을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도미노처럼 한 줄의 병풍이 요란하게 무너졌습니다. 대장이 어리둥절해하는 동안 민주는 작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소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긴 막대기를 문 아래로 밀어넣어 빗장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이제 네 놈은 죽었어.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소연이 빗장을 올렸습니다. 민주가 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와 대장의 코앞에서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정원이 수십 개의 등불로 밝아졌습니다. 사방에서 파수꾼들이 달려왔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둘 다 잡아라. 소녀는 4개로, 계집은 5개 쳐넣어라. 파수꾼 2명이 소연을 거칠게 낚아채자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절망에 찬 눈으로 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친구가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다치고 잡히고 소연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제9편 마지막 도박. 대장의 손가락이 민주의 다친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네 놈은 졌어, 강아지. 네 친구는 옥에서 썩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냥 사라지는 거다. 하지만 민주는 거의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다른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머리를 들어 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저를 죽이시면 함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대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엇? 그 함이요. 창고에서 찾은 그것.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습니다. 순전한 허세였습니다. 함은 여전히 창고에 있었지만 대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대장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느냐? 먼저 소연이를 놓아주세요. 그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놓아주시면 함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네가 조건을 달처지라고 생각하느냐? 억지로 말을 뽑아내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않고 죽을 겁니다. 그러면 최판석계에 박귀인을 덮어 씌우려는 증거함을 왜 놓쳤는지 설명하셔야 할 거예요. 그 함이 없으면 판서의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판서는 박귀인 목만이 아니라 대장님 목도 치실 거예요. 대장이 침묵했습니다. 꼬마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계집을 처소로 데려가 가두어라. 눈 떼지 마라. 이제 안내해라. 하지만 명심해라. 속임수라면 천천히 죽게 해주마. 작전이 통했습니다. 소연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졌습니다. 이제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여명까지. 그는 대장을 궁궐의 미로를 통해 가장 길고 복잡한 길로 안내했습니다.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고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 셌습니다. 시간을 끌었습니다. 마마께서 매일 아침 한적한 호원에서 산책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제10편 여명과 폭주. 민주가 파수꾼들을 궁의 미로로 이끄는 동안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명이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약재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대장이 참을성 없이 그를 안으로 밀었습니다. 찾아라. 민주는 찾는 척했습니다. 선반 위에 등잔기름이 든 항아리가 몇 개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대장이 돌아서는 순간 민주는 기름 항아리를 집어 파수꾼발 앞에 내던졌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등잔의 심지를 잡아 기름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기름이 불붙었습니다. 불꽃의 장벽이 대장과 출입구 사이를 막았습니다.
민주는 불길이 치솟는 창고를 뛰쳐나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마의 아침 산책 정원을 향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마지막 패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주 시끄러운 폭죽이었습니다.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원에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맨 앞에 세자 이환이 걸어오셨습니다. 뒤를 따르던 새 의원안이 소반에 탕약을 담은 사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 사이에서 민주는 소스라쳤습니다. 대장이었습니다. 그을리고 그을음으로 뒤덮인 모습이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이환 저하께서 정자 앞에 멈추셨습니다. 의원이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저하, 아침 강장 탕약이 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주가 떨리는 손으로 폭죽에 불을 붙였습니다. 수풀에서 뛰쳐나와 정원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폭발음이 굉음을 냈습니다.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파수꾼들이 칼을 빼들어 마마를 감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민주는 도망치는 대신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영모입니다. 최 판서가 세자마마를 독살하려 합니다. 이 탕약에 독이 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죽여라! 파수꾼들이 민주를 쓰러뜨렸습니다. 대장의 칼이 그의 머리 위로 치켜 올려졌습니다. 멈춰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가 모든 일을 굳게 했습니다. 세자마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마께서 파수꾼들을 뒤로 물리시고 땅에 쓰러진 민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분노가 아닌 깊은 호기심을 담은 눈으로 더럽고 다친 소년을 바라보셨습니다. 전에 보았다. 내 국을 깬 그 소년이구나. 그을린 옷과 어깨의 상처를 살피셨습니다. 불속을 지나 이것을 말하러 왔구나. 의원의 손에 들린 사발을 바라보셨다가 다시 민주에게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증명하라. 제11편 폭로. 증명하라는 말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단 하나, 마지막 기회. 민주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명확하게 끊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은비녀를 꽂은 상궁, 야목화 냄새, 엿들은 대화. 대장은 새 의원과 혈월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족판서 최의 명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판서가 대장에게 밀수꾼들의 암호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란 소리에 형조판서 최가 직접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뻔뻔한 놈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저하, 이 아이를 당장 처형하소서. 하지만 마마께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계속하라. 최 판서는 교활한 장기 선수입니다. 박귀인을 덫으로 씌웠습니다. 귀인의 나인을 시켜 국에 무해한 가루를 넣게 해서 모든 의심이 귀인에게 향하도록 했습니다. 나무함에 귀인을 향한 증거까지 모아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진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판서의 의원을 통해 진짜 도구로. 최 판서가 창백해졌습니다. 이 소년이 함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 이환이 천천히 판서에게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다. 특히 밀수꾼 암호 부분이. 판서의 고함을 무시하시고 겁에 질린 안어이의 손에 있는 사발을 바라보셨습니다. 어이, 그대는 내 건강을 그리도 걱정한다더군. 이 탕약은 분명 신기한 명약이겠지. 예, 저하. 그렇다면 진정한 의원으로서 그 안전함을 확신하겠지? 내게 영광을 주시오. 먼저 한 모금 마셔보시오. 정원의 침묵이 귀가 멍해질 정도였습니다. 모든 눈이 안어이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최 판서를 바라보며 지지를 구했지만 판서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안어이가 한 발짝 뒤로 또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란한 절규와 함께 무릎을 꿇으며 어두운 탕약을 쏟아버렸습니다. 살려주소서.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최 판서가 시킨 것입니다. 탕약에 독이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수비대 대장이 도망치려 했지만 마마께 충성하는 호위무사들이 즉시 제압했습니다. 형조판서 최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짜온 음모가 시장의 소년 하나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세자 이환이 민주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민주이옵니다, 저하. 민주. 오늘 그대는 내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구했다. 결말. 새로운 세상. 음모 폭로 소식이 굼을 뒤흔들었습니다. 형조판서 최, 수비대 대장, 안어의는 모두 체포되어 문초 끝에 모든 공모자를 실토했습니다. 소연은 즉시 풀려났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씻겨지고 비단옷으로 갈아입혀 정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옥좌에는 주상전하가, 그 곁에는 세자 이환이 서 계셨습니다. 들으니 시장의 고아가 왕조를 구했다더군. 그대의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명민함은 비할 바가 없다. 원하는 것을 구하라. 금, 땅, 직위, 무엇이든 줄 것이다. 민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풍족하게 살 만한 재물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지식에 있다는 것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금도 땅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청하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거리에서 제 유일한 무기였던 이 머리가 나라를 섬기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전안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세자 이환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가 그 얼굴에서 본 첫 번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전하께 귀옛말을 했고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청이 특이하나 더 큰 영예가 되는구나. 이날부터 그대는 더 이상 고아 민주가 아니다. 왕립학원에 입학하여 새 이름을 받을 것이니 이현우. 빛나는 지혜를 뜻하노라. 세자의 보필과 버셔이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영모를 꿰뚫어 본 그 눈이 이제부터 빛과 우리 백성의 번영을 위해 쓰이리라. 이렇게 시장 소년의 이야기는 끝나고 지혜로운 보필 현우의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도 눈을 뜨고 다른 이들이 외면하는 것을 볼 용기가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것이지만 한국 역사 드라마 최고의 이야기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명예와 음모, 예상치 못한 영웅에 관한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장 좋아하시는 역사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댓글에 제목을 남겨주세요. 곧 또 만나요.